나온 사람 있잖아. 드라마에 그 제목이 뭐였지?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의 그것이 몰라? 자, 일단 먼저 비문학을 갖다가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자, 비문학 지문 일단 고전역학 지문을 갖다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역학 지문 이거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이지? 그지? 자, 기출 지문이야. 우리 굿샷이 왔네. 자, 발문 유형을 보면 일단 20번 문제가 뭐야? 기억의 의미를 추론하는 거니까 당연히 20번 문제는 뭐지? 자, 20번 문제는 PF 파트 포커스. 자, 요 문장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고. 자, 21번 문제는 보기보기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자, 요 문제 좀 잘 이해 좀 하자. 요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자,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자? 보기를 이해하는데 보기에서 이해할 게 딱 나왔어. 보기에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지?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를 갖다가 어떻게 하자라는 게 지문 구조로 생각해. 그렇지. 비교 대조해보란 얘기지. 여기서 오타가 하나 있는데 자, 오타가 하나 있는데 EN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모두 EN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 문단에 EN계가 뭐야? EN승이야. 이렇게 요걸로 바꿔야 돼. 자, 다음 22번 문제 또한 뭐지? 자기 지시적 문장은 몇 번째 문단에 있지?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PF.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니?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자기 지시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이해네. 개념 이해. 자, 여기는 비교 대조고 지문 구조를 항상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23번 문제는 PF가 엄청 많네, 그지? 요즘 실제로 PF가 많아지지 않아?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니은에 대한 이해야. 니은. 자, 니은이 뭐지? P면 Q이다라는 조건문이야. 조건문. 자, 24번 문제는 뭐지? 보기지. 자, 보기인데 윗글 바탕으로 하는 보기지. 그러니까 보기 1번인데 여기서 보니까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A는 고전 논리, B는 LP, 그지? 양자역학에서의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다 나온 거지. 너희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 보기에 있는 거야, 선지에 있는 거야? 보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보기에 4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이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전 논리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B는 LP인데 LP뿐만 아니라 뭐라고? 상호 배타적 공존. 이 상호 배타적 공존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을 갖다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상호 배타적인 것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요런 말들을 갖다 찾아야 돼. 자, 25번 문제는 이거 계속 나왔네, 그지? 다음 몇 번이야 이건? 어인데 3번. 소지품 이건 몇 번 나왔었지? 그지? 자, 일반적인 생각을 소지하는 거 아니야? 소지한다는 얘기는 어떤 물건을 갖다 소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 일단 뭐 한 문제, 6문제 중에 한 문제는 풀었고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요즘은 옛날에는 어때? 가나로 나눠줬어? 나뉘어주지 않았어? 나눠주지 않았지. 근데 요즘은 어때? 친절해졌니? 친절해지지 않았니? 친절해져서 가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럼 얘도 긴 지문도 가나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럼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 수능은 쌤이 얘기했지? 가 지문 혹은 나 지문에 하나의 지문 구조만 잘 세워도 몇 문제 풀어? 4문제는 푼다 그랬어. 기본 4문제는 푼다 그랬어.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5문제였지만 6문제 중에 이거 명심해야 돼 너희들. 수능이나 6월 9월 모평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다른 아이들은 가나를 다 읽고 문제 풀려고 하면서 문제 풀면서 또 어때? 가나 또 읽으러 가고
문제 풀면서 또 읽으러 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어때? 한 번만 읽는 거야. 한 번 읽는데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번 9월 모평도 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 그렇지? 가만 읽고 가 지문 구조 잘 세웠더니 그냥 5문제 풀렸고 남은 한 문제는 PF 문제였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 선택적 독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지문만 봐도 일단 긴 지문이잖아. 몇 개의 문단이지? 6개의 문단인데, 자, 일단은 지문 보니까 1, 2, 1으로 가야 될 거 아니? 21으로 가야 될 거 아니? 21이겠지? 딱 봐도 21이겠지? 21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화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잘 봐야 돼. 오케이?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물론 첫 번째 문단이 도입 단락일 수도 있어. 그지?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이 짧다고 해서 중심 화제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지문 구조에 맞춰서 왜 지문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지문 구조가 결국 뭐니? 논리적 구조와 연관이 있는 거지.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고자 한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때?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게 결국 뭐냐면은 숲을 물어보는 거야. 숲을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야? 숲 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면서 그 나무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어디에서 선지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 엉뚱하게. 일단은 숲을 물어봤으니까 이 숲이 뭐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체 숲을 갖다가 조망할 수 있어야 돼. 그 구조를 갖다가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이게 거시적 독해라고 하는 거야. 거시 미신 알지? 거시는 전체적인 거, 미신은 뭐? 아주 부분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가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독해는 일단 거시적 독해부터 이루어져야 돼. 그러고 난 다음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자 알고 난 다음에 당연히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정해진다, 정해지지 않는다? 정해지는 거야. 야, 개념을 설명해서 쌤이 기껏 개념을 설명해. 예를 들어가며 개념을 설명했어, 쌤이.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되잖아. 그럼 무엇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 개념을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물어보겠지. 당연히 출제위원들도 동의를 하더란 얘기야. 견해이론 사상을 갖다가 소개하는 글을 썼어. 그럼 나는 당연히 누구의 무엇에 대한 어떤 견해인지를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너희들한테 물어보겠지. 비교대조했으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겠지. 당연한 거야. 분석했으면 하나의 구조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특징이나 기능, 역할을 물어보겠지.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했어, 쌤이. 내가 야, 니네 과정의 설명 방법은 어디에서도 쓰이니? 우리 일반적인 설명서에서도 많이 쓰여. 프라모델 제작 뭐 이런 것들 다 뭐야? 과정이야. 과정은 그럼 내가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했어. 순서 설명했어. 그럼 당연히 순서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물어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문제들도 정해지는 거야, 정해지지 않는가? 정해진다란 얘기야. 그래서 항상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고전역학에 따르면 그래서 끝났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에? 고전역학의 주장이 나오겠지. 이론, 견해, 사상. 견해이론 사상이네. 견해이론 사상 나오면 선생님 뭐 파악해라? 견해이론 사상 자체를 파악해라. 지금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고전역학의 주장을 파악하는 거야. 고전역학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지? 그럼 고전역학은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는 상관없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초기의 운동 상태,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일정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그럼 첫 번째 고전역학의 첫 번째 주장은 뭐야?
초기 운동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갖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거지. 그지? 얘가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를 갖다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자동차가 10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그럼 1시간 후에 이 차가 어디가 있을 거다? 100km에 가 있을 거다. 이걸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고전력학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우리의 상식 체계와도 어때? 같지? 그지? 이해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니? 이해한다. 이해하다 이 뜻이 뭐지? 받아들인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기존의 믿음 체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얘기는 나 쟤 이해를 못하겠어. 내 믿음 체계와 어때?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저 새끼 행동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고전력학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의 믿음 체계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상호 배타적 상태. 그럼 상호 배타적 상태란 게 뭐지? 서로 반대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배타적인 상태, 서로 반대되는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 뭐 그렇지, 그지? 자, 당연하지? 뭐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하나의 물체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다 가질 수 없겠지. 뜨겁거나 혹은 차갑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게 이제 고전력학의 주장이야. 근데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바트 나왔잖아. 그지? 자, 그래놓고 이제 뭐가 나와?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의 주장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읽었으면 얘는 뭐다? 그렇지. 무엇에? 견해의 이론의 비교 대조지. 그래.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니? 두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전역학의 주장과 양자역학의 주장을 일단 먼저 이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잡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둘의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일단 양자역학은 뭐지 그럼? 미시 세계에서는, 얘가 이제 전제 조건 달았어. 어디에서는? 미시 세계에서는 자 뭐가 가능하다?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쏘리, 공존이 가능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봐봐. 이게 중심화제 다 나온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화제 나온 거야. 견해이론 사상 속에 있잖아. 견해이론 사상을 갖다 비교 대조하는 거잖아. 자 그럼 너희들이 이제 파악해야 돼.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춰야 돼. 멈춰서 뭘 파악해야 되니? 지문 구조에 맞게, 논리적 구조에 맞게 이제 파악할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지문 구조는 파악이 됐잖아. 견해이론 사상을 갖다 어떻게 하는 글이야? 비교 대조하는 글이잖아. 비교 대조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뭘 파악해야 돼?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심화제야. 이 글의 중심화제는 뭐라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물론 중심은 차이점 위주로 가겠지. 공통점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일단 차이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하지? 공존할 수 있다와 없다지. 없다는 고전역학, 있다는 양자역학.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니? 미시 세계에서만 그랬잖아. 그럼 공통점은 뭘까? 야,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이제 굉장한 것이. 공통점은 거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없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근데 차이점은 뭐라고? 미시 세계에서는 어때? 미시 세계에서는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간 거야. 이거야. 이 내용을 갖다가 너희들이 첫 번째 문단에서 지문 구조에 따라서 잘 파악했다면
문제 풀기가 훨씬 이제 수월해진다, 수월해지지 않는다? 수월해지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항상 논리적 구조를 갖다 파악해야 돼.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중심화제를 상세화하겠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까 설명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자, 지금부터 야 우리의 이해 체계와는 어때? 이 미시 세계가 우리의 이해 체계와는 좀 다르지. 믿음 체계와는 다르지. 양자역학을 연구해서 노벨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 학자가,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자가 있거든. 물리학자가 있거든. 이 사람이 나중에 거의 죽을 때가 돼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대체 자기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 이 양자역학은 믿음 체계, 우리의 믿음 체계와는 너무나 상이해, 달라.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조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얘네가 조정하는 게 촉근 이론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지. 하나의 입자를 쪼개잖아? 쪼개서 우주의 끝에서 끝으로 보내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려면 시간이 지나야 돼, 지나지 말아야 돼?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 그럼 100만 광년은 가야지 못 변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래. 둘이 동시에 변한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노벨상을 받은 애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대. 우리가 그럼 이걸 갖다 이해하려고 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런가 보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양자역학 나오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 체계에 부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관이 개입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얘네가 주장하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도 이해 안 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거시 세계에서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거시 세계야. 거시 세계에서, 자,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다. 자,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야. 자, 반지름 5cm의 팽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회전하고 있대.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어. 한쪽으로.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근데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어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 있다? 정해진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다만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알게 된대. 알게 된대. 다른 말로 알게 되는 걸. 다른 말로. 인식, 인지, 인식 정도로 보자. 그러니까 회전 방향을 갖다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야? 인식한다라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누구의 주장일까 그럼? 고전역학의 주장이겠지? 뭐 양자역학도 거시 세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거시 세계에서는 팽이가 회전하고 있잖아? 그럼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회전하고 있을 거야. 이미 정해져 있어. 회전하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다만 어때? 관찰했어. 오른쪽으로 도는군. 시계 방향으로 도는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군. 이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런가 보다. 이거는 우리 믿음 체계와 동일하잖아.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그래 보자고. 양자역학은 이와 달리 그랬잖아. 이와 달리. 그럼 미시세계가 되겠지 이제. 미시세계. 자, 이와 달리. 자, 미시세계에 이제 뭐가 있지?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어. 여기서도 뭐 하고 있다고? 회전하고 있어. 동일하게. 자, 회전하고 있는데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얘는 한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대. 이해돼야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역학의 주장을 좀 쉽게 얘기하면 거시 세계에서 고전역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거시 세계에서 상자가 있어? 고양이가 있어? 그럼 고양이가 어때? 안에 있는 고양이는 살았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가 상자를 열었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옹 그래. 그럼 살아있네. 관찰을 통해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거야.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혹은
살았거나 죽은 상태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살아 있으면서도 죽어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양자역학의 주장이야. 그냥 주장만 파악하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비문학에서 쌤이 이 지문을 갖다가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문학 지문이 좀 어려워, 까다로워, 내가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럴 때는 그냥 얘가 얘기하는 대로만 어떻게 정리해. 그러면 돼. 괜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너희들의 주관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란 얘기야. 수능에서는. 진짜 만약에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 비문학의 내용을, 그럼 따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돼. 그때 가서. 수능에서는 어때? 단순하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왔다, 안 되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정리만 하면 돼. 그래서 일단 수능에서는 어때? 답만 찾으면 되는 거야, 되지 않는가? 되는 거야. 그 글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 문학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야, 왜 보기를 제시해 주는 거야? 요 정도 수준만 니네가 이해하면 문제 풀 수 있다란 얘기야.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마. 괜히 너희들의 주관만 개입될 뿐이야. 자, 얘가 얘기하는 건 그럼 회전하는 게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야, 고양이가,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야. 자, 근데 어떻게 된대?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아니지, 어디냐? 근데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 상태가 공존한다, 공존하지 않는다? 공존하지? 나 어디 있군요? 맞지? 거기 있는 거. 아니지. 에이씨. 그 위에 읽어야 되잖아.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어.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얘는 정해져 있었는데 얘는 어때? 공존하고 있는 게 관찰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그래. 정해지는 거지. 이렇게 갔네. 둘의 차이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라고? 둘의 차이. 관찰을 통해서 얘는 정해지는 거고, 얘는 이미 정해진 것을 관찰을 통해 인식하는 거고. 이 차이네.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응? 상자 열어봤어. 상자 열었더니 어때? 고양이가 처음에는 어때?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근데 상자 딱 열었어. 그때 딱 봤더니 살아있어. 야옹, 그래. 그럼 그때 어떻게? 결정된 거야. 이해됐어? 이해는 안 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자,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차이야,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야.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랬어. 그럼 아인슈타인은 위야, 밑이야? 위지. 그래, 여기야 아인슈타인은. 이 새끼들 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얘네 말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기 어렸어. 그래서 얘기한 게 뭐니?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회의죠. 그럼 요 얘기는 뭐지? 달은 어때? 이미 그 회전하고 있는 게 어때? 방향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지 않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달은 이미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인식할 뿐이라는 얘기지. 없었던 게 아닌데 원래 있었던 건데 그대로 적용하면 되잖아. 이제 여기서 견해 이론 사상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아인슈타인의 견해가 나오지? 그럼 누구의 견해에 동조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여기를 적용했어, 안 했어? 한 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세 번째 문단 갔더니 이제 뭐가 나와? 자, 얘가 이제 어디에 활용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역학이 어디에? 양자
컴퓨터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되고 있지 않다? 그 응용 분야지 이건. 응용 분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 그지? 자, 뭐 됐고 응용 분야니까 됐고 네 번째 문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네 번째 문단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뭘로 바뀌어? 고전 논리로 바뀌지. 고전 논리. 자, 제재별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세 번째 문단까지는 제재가 뭐였지? 제재. 과학. 제재는 선생님 뭐가 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요즘은 독서가 나오는 거지. 6개. 근데 요즘 어떻게 나온다고? 가나 지문은 인문, 예술이 묶여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2개의 지문이 과학이랑 사회 지문 혹은 기술이랑 사회 지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제재별로 봤을 때. 오케이? 그래서 제재별로도 선생님 다 얘기했잖아. 가나 지문에서는 주로 어떤 제재가 인문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지문 구조가 많이 나온다? 견해 이론 사상이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사회 지문에서는 당연히 개념을 갖다 법 이런 지문 나오면 뭐 개념들 열나 나오지. 이번에 상속 뭐 그런 거 나왔지. 그지? 엄청 나오지. 개념어들. 과학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과정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어떤 식으로 독해할 것인지를 미리 머릿속에 잡아놔도 훨씬 도움이 되겠지. 얘는 당연히 가나 지문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니? 견해 중심이잖아. 견해 이론 사상 중심이잖아. 그래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견해를 갖다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치? 그렇게 간 거잖아. 근데 갑자기 제재별로 봤을 때 얘가 고전 논리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과학 지문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인문 지문으로 바뀌는 거야. 인문 과학 복합 제재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도 가나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 가나 지문이 아니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그럼 얘네도 어때? 이 과학 지문과 인문 지문이 서로 연관성을 지닐까 지니지 않을까? 지닌다라는 얘기야. 서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 자, 여하튼간에 첫 문장 읽으니까 이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2개의 진리치만 있는 뭐다? 이치 논리. 그럼 얘는 뭐야? 참 아니면 뭐야?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야.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앞에 나온 고전역학에 해당하는 거야? 양자역학에 해당하는 거야? 고전역학에 해당하는 거지. 고전역학에 해당하는 이치 논리다. 상호 배타적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 그 얘기네. 이렇게 정리됐네. 그럼 다음 읽을 필요 없어. 가글에서 끝난 거야. 그냥 읽다 보니까. 이렇게만 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문 구조는 일단 만들어졌어, 만들어지지 않았어? 가글의 지문 구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까? 바로 가서 자, 20번 문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하자. 아인슈타인의 의미. 아인슈타인의 주장.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뭐였어? 다른 힘이 어때? 기존에 있는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어. 정해져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리가 그 관찰을 통해서 그 달의 존재를 인식할 뿐이라는 얘기지. 그럼 요거하고 관련되는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래. 너무 쉬운 거잖아. 이제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을 물어본 거니? 무엇을 물어봤어? 결국 뭘 물어본 거야? 고전역학의 주장을 이해했니? 이거야. 주장 이해했니? 이거야. 고전역학의 주장은 뭐다? 상호 배타적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내용인데? 원래 있는 애들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 알 뿐이야. 관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어지거나 없던 게 있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지. 그래. 그치? 그것만 파악했으면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래. 자, 다음 21번 문제는 자, 보기를 갖다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걸 읽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야, 요 문제를 보니까 얘 둘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비교 대조하래. 그지? 핵심은 윗글보다는 이 둘을 갖다가 비교 대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지도 보니까 양자 컴퓨터는 어쩌고 저쩌고, 일반 컴퓨터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럼 보기만 잘 봐도 어때? 얘는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보기 1번을 가정한 보기 3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분석한다 안 한다? 이제 분석하자. 보기 분석.
두 개의 문단이네. 양자 컴퓨터는 그럼 양자 컴퓨터의 특징, 양컴의 특징.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한대. 자,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이진수들을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해. 한 번에 처리함으로 인해 자, 속도가 어때? 연산 속도가 일반 컴퓨터보다 빠르다. 속도가 개빠름. 이거지. 일반 컴퓨터보다 속도가 빠르다, 빠르지 않다? 빠르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니? 속도가 빠른 이유. 얘를 잡아야 되겠지, 일단. 이게 뭐야? 일반 컴퓨터와의 차이겠지, 그래. 자, 반면에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 이 횟수에 따라서 어때?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중요한 키워드가 뭐란 얘기야?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근데 양자 컴퓨터는 몇 번 해? 횟수가 몇 번이야? 무조건 한 번이야. 자,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 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n개가 존재한다. 이 2n개가 뭐라고? 2의 n승이야. n자리 비트. 이건 n자리 비트가 되겠지? n자리 이진수야. 이진수. 그 비트야. 거기 나와 있지? 자,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그럼 두 자리 이진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2의 2승이 되는 거지. 그래. 두 자리 이진수라는 얘기는 2의 2승이라는 얘기지. 이해되니? 자, 두 자리 이진수, 거기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n비트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서 2비트를 거기 두 자리 이진수는 00, 01, 10, 12를 2비트를 이용하여 그랬잖아. 2비트. 2의 2승. 그래서 연산할 때 몇 번 하는 거야? 2의 2승이니까 4번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양자 컴퓨터는 2의 2승을 한 번에, 무조건 한 번에. 키워드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계속 보니까 하지만 공전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하나의 비트라니까. 하나의 비트. 여기가 n 비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가 됐건 세 자리가 됐건 무조건 어때? 여기는 하나야. 이거 하나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한 번에 처리하는 거야. 하나의 비트에 담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에. 자, 그래서 어때?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도 어때? 여기 나오잖아. 단 한 번에. 그대로 나왔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리가 커질수록 어때? 연산 속도가 압도적이래. 왜? 2의 3승이야? 그럼 얘는 몇 번 해야 돼? 근데 얘는 한 번이야. 2의 4승해야 돼. 얘는 몇 번? 얘는 몇 번? 한 번이야. 그래,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한 번에 처리한다니까, 이진수를. 이해됐어?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때? 속도 차이가 커지는 거지. 그래, 그거지. 이해됐니? 그럼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한다. 맞아, 틀려?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거야? 아니지. 비트의 수를 늘리는 거 그런 관계없어. 3비트를 이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에 비해 6배니 8배니? 8배지. 8배지. 자, 한 자릿수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 사용해. 그럼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그랬는데 2의 그럼 1승이라는 얘기지. 2의 1승이면 얼마야? 2. 2의 1승도 1. 같니 다르니? 다르지?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에게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건 몇 개? 16개를 한 번에 처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지문구조 세우고 가글의 지문구조만 세우고 지금 몇 문제 풀렸어? 3문제 풀린 거야. 그지? 자기 지지적 문장은 아직 모르지? 23번도 니은이니까 모르지? 마지막 문단이지? 자, 그럼 24번. 24번. 자, 24번 한번 보자. 24번 보기 한번 보자. A는 뭐라고? 아까 이거 적어놨지, 저기.
자, A는 고전 논리야. A는 고전 논리니까 얘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 그럼? 고전 논리의 주장은 뭐야? 참 아니면 얘는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이야.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근데 B는 LP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주장했겠지 그래. 자, 근데 자 A와 B는 기억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야. 전자이는 그래서 전자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계속 얘기했잖아. 전자이는 거시세계야 미시세계야? 미시세계야. 그지? 자 디귿하고 리얼은 반지름 5cm의 평이니까 거시세계야. 그대로 가는 거지. 몰랐지? 왜 몰랐을까? 비교 대조하잖아. 야 비교 대조했잖아. 지문 구조가 선생님 얘기했잖아. 지문 구조에 따라서 그 구조 논리적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논리적 구조가 비교 대조였어. 두 번째 문단의 핵심은 뭐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주장과 고전역학의 주장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다? 비교 대조. 이것도 봐봐. 이것도 잘 파악하라고. 이거 파악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전자는 미시세계네. 팽이는 거시세계네. 이렇게 나와야지. 그 둘을 비교 대조했으니까 미시세계에서의 현상과 거시세계의 현상을 갖다 비교 대조했으니까 당연히 문제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글이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하는 보기니까 윗글에서 다룬 둘의 비교 대조와 관계된 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예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없잖아. 그지? 자, 그럼 A는 누구야? 고전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얘는 거시세계가 됐건 미시세계가 됐건 상호 배타적 상태는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애야. 얘야, 얘. 얘. 자, 그럼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 맞아, 틀려? 맞지. 얘는 둘 중에 무조건 하나지. 그게 미시세계가 됐건 거시세계가 됐건. 이해됐어? 자, B는 기억이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근데 거시세계에서는 뭐라고 했어? 거시세계에서는 상태의 공존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참 아니면 거짓. 그러니까 자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이해됐니? 안 되면 5번으로 찍으라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였잖아 얘가. 그렇지? 얘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었어? 가장 어려운 거 23번이 가장 어려웠니? 22, 23? 22번이 어려웠다고? 이거 여하튼간에 6문제가 다 어렵긴 했어. 어휘 빼고. 정답률 막 30%대 왔다 갔다 해. 20%대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답률 가장 높았던 게 그 20번 문제가 60%대였나? 뭐 그랬어. 여하튼간에 하여튼 전체 다 어려웠어. 이거 할 때 애들 하여튼 난리 났었어 그때. 쌤 어떡해요 막 그랬었어 그때. 이게 9월 모평이었나? 수능이었나? 9월 모평이었나? 하여튼 그때 난리 났었는데 이 지문 때문에 9월 모평이었던 것 같은데 6월 모평이었나? 자 여하튼간에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지문 구조잖아. 비교 대조했잖아. 그럼 그대로 안 되면 쌤처럼 정리하라니까. 정리해서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라니까. 응? 자 계속 볼게 그럼.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아, 틀려? 디귿은 거시세계니까 맞지. A가 됐건 B가 됐건.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줘. 미시세계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고전 논리 주장하는 사람. 맞지? 프린트가 없다고? 진작에 얘기를 하셔야죠, 아저씨. 그럼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니? 필기? 이거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4번도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이지.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B 또한 거시세계에서는 어때? 참 아니면? 자,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핵심 요소는 결국 뭐야? 주장, 비교대조, 견해의 비교대조.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둘 다 뭐라고? 거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왜 괜히 여기 미시세계에 의하면 미시세계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니?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했겠니? 왜 거시세계랑 미시세계를 나눠서 설명했겠니? 그지? 이유가 있겠지.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쓴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미시세계에서는 얘는 안 돼, 얘는 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만 이해했으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야. 이거 틀리신 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다? 이게 우리 수능 완성할 때 그랬잖아. 수능 완성할 때 비문학 나오면 아, 개쓰레기 지문이네 막 그러고 그랬었잖아. 이게 왜 그 선생님이 개쓰레기 지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논리적 구조와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문의 논리적 구조 자체가 어때? 엉망진창이거나. 그래서 걔네는 어때? 막 가만 봐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우리 6월 9월 수능을 봐봐. 연습해봐. 가만 보고도 지문 구조 잘 잡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엄청 많어. 응?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된다? 선택적 독해가 된다니까 이제. 자,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이 파악할 문제는 이제 22번에서 너희들이 파악할 건 뭐야 이제? 자기 지시적 문장의 개념 의미지 이제. 개념이잖아. 개념 파악하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과 잘 들어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믿음 체계와 어때? 일치하는 거야. 상식 체계가 맞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믿음 체계와 일치하는 게 고전 논리라는 얘기지. 그지? 우리는 항상 흑백의 논리잖아. 착한 새끼, 나쁜 새끼. 근데 사실 어때? 이게 참 인간이란 존재가 어때? 인간이란 존재가 너희들이 선생님을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볼 때는 저런 무능력한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볼 수도 아니야, 있다고. 내가 주식만 안 했어도 그런 얘기 안 들었겠지. 주식만 안 했어도 그런 얘기를 안 들었겠지. 오늘도 아침에 우리 와이프 태워다 주는데 그 와이프가 나오다가 그 우편함에서 뭘 꺼내오더라고. 우편함에. 그래서 뭐지? 그러고 봤는데 건강보험료가 나왔어. 선생님, 건강보험료 알지? 그게 연체됐다고. 6개월 연체됐다고. 그 차압이 들어온대. 자동차 번호판 띄어가나 봐. 하여튼 차압이라고 있어. 재산 몰수하는 거. 빨간 딱지 붙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 세금 안 내면 붙잖아. 그걸 본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이거 왜 안 냈어? 그러길래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고백했다 그랬잖아. 거기서 운전하면서 태워다 주면서 운전하면서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거기서 바로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 보내주면서 속은 어떨 것 같아? 아, 내가 저딴 인간이랑 결혼해서 진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조금 할까 많이 할까? 많이 할걸. 니네 야 솔직히 여학생들 남자가 돈을 10원도 안 벌어다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살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그래 그거잖아. 지금 우리 와이프 입장은 남편 보험료까지 내줘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마다 어때? 바라보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도 봐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말리면이냐 뭐 여하튼간에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잖아. 그 두둔해 주는 사람도 있어. 그 같은 걸 듣는데 다 다르게 들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지. 이게 인생에서 보면 이게 선생님이 볼 때 사람 사는 세상으로 보면 이 고전 논리보다는 LP의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해. 참 아니면 거짓이 공존할 수 있다고 봐, 난. 현실에서는 실제로. 근데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자 어떤 진술이 있을 수 있다고?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고. 와, 말리면 날리면
바이든 뭐 여하튼간에 공존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장이 문장을 제시했는데 이 거짓말장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야? 자기 지시적인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대. 자, 둘을 갖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만 하면 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냐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니냐를 통해서 거짓말장이 문장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때?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 존재할 수 있다를 이해할 수 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응? 그런가 보다. 여하튼간에 너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 뭐야? 자기 지시적 문장의 개념만 일단 파악하면 되겠네. 자기 지시적이냐 지시적이지 않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네. 그치? 문제도 그거 물었고 문제를 그거 물었으니까 그것만 파악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이야. 문장 자체가 자신을 얘기해야 돼. 그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예시가 뭐가 나왔니? 이 문장은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이 문장이야. 자기 자신의 문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대. 음절이 18개.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이게 뭐라는 얘기야? 참인 문장. 근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설명한 거잖아. 자기 문장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니까. 이게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니까. 그지? 그래서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문장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 반면 페루의 수도는 그럼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이건 뭐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이지. 얘는 어때? 페루의 수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자기 자신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디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페루의 수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 그지? 그래서 참인 거야. 이것도 리마가 참이니까. 그럼 페루의 수도가 어딘지 말할 뿐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지시적 문장은 결국 뭐야?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려운 거 없잖아. 자, 그럼 자, 20 몇 번 문제지 이제? 2번 문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자기 지적이야 이게? 아니지? 붕어빵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지? 자기 지적 문장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자, 2번.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 이 문장은 자기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문장이 자기 지시적이다. 라는 자기 지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지. 자기 지적 문장 맞지? 참이지.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래. 이해됐니 은지? 자, 5번 선지는 비고전 논리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비고전 논리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지. 그지? 안 나왔으니까 알 수가 없지.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 그지? 3번 5번을 모르겠다고? 자, 3번은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로 봤을 때 자기 지적 문장이 될 수? 이치 논리와 자기 지적 문장의 관계가 있어? 이치 논리는 그냥 뭐라 그랬어 아까? 참 아니면 거짓이란 얘기지. 그지? 근데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자? 자기 지시적이냐 지시적이지 않느냐를 갖다 이해하는 거잖아. 그럼 자기 지시적이냐 자기 지시적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거짓말장인 문장을 이해하고 그 거짓말장인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치 논리하고는 관계가 고전 논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그래. 자, 여하튼간에 확실한 거는 이거는 확실한 게 있어. 2번이 확실한 거야. 그냥 자기 지적 문장이라는 얘기는 그 문장 자체가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이해됐지? 이건.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23번 니은. 자, 니은. 그럼 건너뛰는 거야. 물론 그 다음 읽어가지고 했을 때 나머지 선지들을 알 수가 있기도 해. 하지만 여하튼 답은 찾아냈으면 이제 넘어가지 않아? 넘어가. 그럼 6문단 보는 거야 이제. 자, 6문단 마지막 문단.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가 없지. 그지? 다룰 수 자체가 없어. 그래서 프리스트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고전 논리가 아닌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LP. LP의 뜻이 뭐니? Logic of Paradox. Logic이 뭐니? 논리. Paradox가 뭐야? 역설. 그지? 그 밑에 나와 있잖아, 근데. 자, LP를 제시했는데,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야, 여기서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다는 얘기는 딱 보면 아는 거야. 딱 보면 이해되는 거야. 근데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그런 몇몇 규칙들이 적용이 성립되지 않는데 LP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무엇에 예를 들었니? 이제 그런 추론 규칙 중에 하나가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당연히. 왜? LP에서는 어때? 몇몇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고전 논리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규칙들이, 몇몇 규칙이 아니고 규칙들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 성립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전건 긍정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럼 전건 긍정 규칙은 뭐다? 이는, 자, 니은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얘 자체가 뭐야? 니은이야. 니은인 동시에 뭐라고? 조건문이야. 조건문. 얘가 조건문이야. 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이 P다. 얘는 그럼 P는 뭐라고? 전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 이 둘이 어때?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그것의 후건은 뭐야? Q 또한 어때? 참이 된다. 이 얘기야. 그지? 이게 누구의 주장이야? 에이, 누구의 주장이니? 고전 논리의 주장이라고. 어허, 왜 프리스트가 나와? 고전 논리에서는 몇몇 추론 규칙이, 몇몇이 아니고 그냥 고전 논리에서는 추론 규칙이 성립을 해야 안 해? 하지.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전건 긍정 규칙이지. 그래서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그럼 어떻게 성립하는데? 조건문과 전건이 P가 참일 때 후건 Q는 무조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고전 논리에서는. 이해됐어? 그럼 고전 논리의 주장이야. 주장 파악을 하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그럼 전건 긍정 규칙이 뭔데?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전건 P가 참일 때 후건 Q는 무조건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 얘기야. 이것만 파악하면 돼 그냥. 이게 고전 논리의 주장이야. 됐어?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니 그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 그럼 둘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비교대조하지. 고전 논리의 주장과 LP의 주장을 비교대조할 때, 자,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어? 차이점 공통점인데 이걸 물어봤어. 둘을 물어봤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씩 하라 그랬잖아. 따로따로 하라 그랬잖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선지 봐봐. 선지 보면 1번, 2번, 3번 선지가 뭐야? 다 LP에 대한 얘기지. 4번, 5번 선지가 뭐야? 고전 논리에 대한 얘기지. 그럼 4번, 5번부터 확인하라고. 어? 고전 논리는 비교가 쉽잖아, 이야기가. 자, 그럼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니야.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참이란 얘기지. 거짓이 아닐 때 참일 때 Q는 거짓이야? 참이라고. 그럼 4번 맞는 말 틀린 말? 자, 5번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참이면서, 자, 니은과 P는 뭐라고?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해. Q는 그럼 뭐야? 참이다. 맞아, 틀려? 답 5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해됐니? 자, 여기서 이 지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는, 일단 지문 구조에 있어서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가 비교되어 있다? 그럼 잡으라고. 처음에 견해 이론 사상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잡으라고. 잡아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라고.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 내용이었어. 두 번째 문단은 왜 별로 중요하지 않니? 사실은 얘 그대로 얘를 갖다 어떻게 한 거야? 얘는 상세화 시킨 거야. 그냥 이걸 갖다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주지 문장이라고 하고 얘는 부연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부연 설명 이렇게 얘기해. 어? 여하튼간에 첫 번째 문단의 핵심적 내용이 다 들어있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여기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였어.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공통점 거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차이점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상호 배타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거야. 그럼 상호 배타적 상태의 공존이 뭔데? 미시세계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관찰을 통해서 정해질 뿐이다. 거시세계가 됐건 미시세계가 됐건 고전역학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인식할 뿐이다. 이것만 이해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 있었다고. 어렵지 않았었다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요 지문 근데 봐봐. 요 지문 선생님이 볼 때 지문 구조만 잘 세우고 그 논리적 구조만 잘 이해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때? 굉장히 많았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최소한 20번이랑 21번이랑 24번, 25번 정도는 풀 수 있었어야 된다. 지문 구조 잘 잡았으면. 물론 24번 보기 이것도 봐봐. 24번 보기가 선생님 왜 얘가 이렇게 관계가 연관이 되나요? LP가 어떻게 양자역학과 관계되나요? 이건 정말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엉뚱한 질문인 거지.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었어도 당연히 여기서 보면 A가 고전 논리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A가 고전 논리면 고전 역학이지. 얘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치 논리. 참 아니면 거짓이야. 상호 배타적 상태는 공존할 수 없어. 그럼 얘는 양자역학이겠지 당연히. 둘을 비교되어 있는데 얘는 똑같은 애들이 나올까? 비교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아까 것도 그지? 아까 21 몇 번 보기였어 아까? 24번 보기 그지? 24번 보기 지금 얘기한 거지? 여하튼간에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뭐 쉬어야 되니? 쉬어야 돼? 자 5분만 쉬고 그럼 컴퓨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질문 보는데, 자, 16번 문제는 뭐지? 16번 문제.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 적절한 거 아닌 거니까 불일치네. 자, 17번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기억. 이거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워드로 쌤이 작업을 한 거거든. 이게 지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기억, 니은 이거 밑줄을 잘 제대로 못 쳤지, 그지? 기억은 부호와 절대값이고 니은은 1의 보수법. 디귿은 없지, 그지? 가는 어디까지야? 2의 보수법이다까지 그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을 사용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 그랬네, 그지? 좀 이따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기억 니은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네? 이건 비교 대조하는 거네. 비교 대조. 자, 18번 문제는 구체적 사례. 가와 나인데, 자, 거기다 일단 밑줄 쳐야 되겠네. 가는 뭐야? 1의 보수법. 나는 2의 보수법. 야, 얘는 좀 봐봐. 가와 나를 갖다가 1의 보수법과 2의 보수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다 파악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해야 되겠네. 이건 까다롭겠네, 그지? 까다롭다라는 얘기는 얘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18번 문제, 뭐 17번 문제도 기억, 니은, 비교, 대조였고 PF. 18번 문제는 가는 1의 보수법으로, 나는 2의 보수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래. 그럼 너희들이 당연히 어때? 1의 보수법과 2의 보수법의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해야 돼. 세부적 내용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계산을 해야 돼. 말 그대로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 그래서 얘는 몇 점짜리야? 3점짜리야.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야. 얘는 일단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지,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시간이 어떻게 남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지문을 하는데 비문학 지문이 하나가 더 있어. 오케이? 근데 한 15분 정도가 남았다 치자. 예를 들어서 15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지문하고 다른 지문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럼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버리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 버리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그 다음 지문에서 어때? 지문 구조 세우고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얘 푼다고 해서 그 다음 지문을 통째로 날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 맞출 수 있는 거,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19번 문제는 보기와 같이 가의 이유를 설명했대. AC에 들어갈 말 그랬지. 이 19번 문제가 지문 구조와 관련된 거야. 이게 보기보기인데 이게 사실 보기보기지만 어때? 가의 이유를 갖다가 파악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가의 이유를 파악하는데, 가의 이유인데 얘는 결국 무엇을 이해하면? 지문 구조를 이해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 알고 보면 엄청 쉬운 문제야. 오케이? 얘 요즘 왜 이렇게 멍 때리니? 뭘 보고 있었어? 보고 있기. 무슨 생각했니? 무슨 생각했니? 솔직히 아무 생각 없었어? 멍했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구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럼 얘는 일단 4개의 문단인데 문단의 길이가 어때? 비슷비슷하지? 각각의 문단들이, 그지? 그럼 일단 원투원인 것처럼 보여. 일단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원투원의 독해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읽어보면서 얘가 독해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문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컴퓨터는 0 또는 1로 표시되는 비트를 최소 단위로 삼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컴퓨터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0과 1로 표시되는 비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한다? 표시한다. 데이터 표시. 뭐 이건 뭐
아까 비트 또 나왔었지? 자, 또 나오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의 수는 아까 나왔으니까 조금 편하네. 그지? 자, 그 비트의 수는 정해져 있다. 아까는 몇 비트였니?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가 어?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가 무수히 많지 비트가. 오케이? 근데 아까는 이제 일반 컴퓨터는 몇 비트가 나왔을 때? 2의 2승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몇 비트가 나오는 거야? 0과 1, 00, 01, 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있었던 거지? 그지? 자, 여하튼간에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대. 근데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어. 일반 컴퓨터도 나름대로 성능이 좋은 애들은 그 비트를 갖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지? 워드라고 한다. 그럼 워드에 뭐가 나왔어? 그냥 워드는 뭐다? 정리해야지. 워드는 한 번에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이건 적을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밑줄 딱 쳐놔야 되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64비트. 요즘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64비트지, 그지? 가정에서 쓰는 64비트의 컴퓨터는 64개의 비트를 갖다가 1워드로. 그럼 64비트라는 얘기는 한 번에 64비트를 갖다가 처리한다는 얘기야. 64비트면 2의 몇 승이니? 2의 6승이야? 자, 4비트를 근데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한다 이제. 자, 지금부터는 무엇에 예를 든가?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가? 2의 2승을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건 필요 없는데 사실. 자,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를 표현한대. 자, 1워드가 몇 비트라고? 4비트야. 4비트의 컴퓨터가 이제 무엇을 표시한다고? 양의 정수를 표시하는 경우야. 자, 양의 정수를 표시한대. 자, 이 양의 정수를 표시하는 컴퓨터의 경우, 표현하는 경우 4비트 중 가장 왼쪽 자리인 최상위 비트는 무엇으로? 0으로 표시해. 최상위. 4개가 있겠지? 4개가 있는데 0으로 하고 그 다음 뭐야? X, X, X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을 표시하는 게 뭐다? 0이다. 자, 그런 다음 0으로 표시하여 양수를 나타내고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 얘는 그럼 뭐 이제 무엇?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야. 이 정수의 절대값은 그럼 그 옆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마지막에. 그지?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연결시켜놔. 선생님처럼 안 되면 어때? 연결시켜놔. 쓰지 말고 그냥 거기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 놓으면 돼. 그래서 0은 뭐래? 얘는 얘는 011, 얘는 100, 얘는 101, 110, 111 이렇게 돼 있네. 저기 그대로 대응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머지 3개의 비트로 정수의 절대값. 이 3개의 비트가 정수의 절대값. 얘네가 다 정수의 절대값이 되겠지? 그지? 자, 절대값을 나타내는데 0, 1, 1, 1의 경우 가장 왼쪽 자리인 0은 양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 0, 1, 1, 1인 경우는 얘는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1, 1, 1은 절대값이 얼마야? 7이지? 그래서 무엇을 나타낸다? 플러스 7을 갖다 나타내는 거지. 플러스 7을 이진수로 나타낸 거야. 얘가 플러스 7을 갖다 뭘로 표시한 거라고? 이진수로 표현한 거야. 자, 이때 최상위 비트를 제외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이 3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이제 데이터 비트라고 한다. 자, 그럼 데이터 비트를 바탕으로 해서 양의 무엇? 양의 정수의 절대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 그런데가 나와. 에헤이. 그런데 에헤이. 음의 정수를 에헤이. 음의 정수를 표현한대. 실컷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이제 뭐에 대해서? 음의 정수.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런데가 어때? 나왔으니까 전환시킨 거잖아. 얘를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양의 정수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아니지. 얘기를 전환시켜서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원투원으로 가야 돼, 투애니원으로 가야 돼? 투애니원이야. 그래. 중심 화제가 어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온 거야. 이 첫 번째 문단을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도입단락이라고 하는 거야. 중심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입단락. 얘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양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음의 정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야.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자 최상위 비트는 이제 뭐가 돼? 1xxx가 되는 거지. 그지? 1로 표시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자 3은 얼마야? 0, 1, 1, 1이지. 그래서 자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된다? 이진수로 나타내면 3을 이진수로 나타낸 0, 1, 1에 최상위 비트 1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1, 0, 1,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러한 음수 표현 방식.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한다? 부호와 절대값. 그럼 부호와 절대값의 개념과 부호와 절대값으로 이진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한 거지. 그지? 부호와 절대값 얘기해놓고 그러나 바트 부호와 절대값은 연산이 어때? 부정확해. 연산이 부정확하다. 자, 그럼 이거 지문 구조가 이제 뭘로 가는 거야? 문제점이지. 그래. 문제점이지.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부호와 절대값이 가지는 문제점. 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는 해결책. 쌤이 지문 구조 얘기했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 그지? 얘네는 어떻게 된다고? 1대1로 대응된다. 근데 요즘 지문은 어떤 게 나온다고? 이 해결책이 또 문제를 가져. 그지? 그럼 문제점 파악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찾아야 되겠지? 이게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 그럼 각각의 해결책을 파악하는 것이 어때?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야 돼. 자, 얘는 부와 절대값이 갖는 문제점 뭐라고? 연산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럼 연산을 갖다가 했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으로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겠지. 그래. 이해됐니? 자, 그러나 부하 절대값은 연산이 부족해. 예를 들어 7-3을 계산한다면 자, 7-3 연산이 부정확해. 그럼 얘는 7은 그럼 뭐야? 양수 7이니까 0, 1, 1, 1 그지? 자, 0, 1, 1, 1에 자, 마이너스 3은 뭐야?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한 거지. 요렇게 한 거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했어. 그 플러스가 뭐라고? 1, 0, 1, 1이야. 그지? 그대로 이해하면 돼. 이제부터는 왜요? 왜 이런데요? 이게 뭔데요? 도대체 알려고 하지 마.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야. 컴퓨터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니네도 모르고 그럼 내가 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물어보고 너희들한테 설명해야 돼?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런 거 좀 아는 사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가 보다. 내가 만약에 이 컴퓨터 이걸 갖다가 너희들한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나는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어디가 있어야 돼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다가 얘기하는 뭐 그런 쪽이 이게 프로그램과 관계 있나? 이 정도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컴퓨터 공학 중에서도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수준 같은데? 이게 낫겠지 이 정도는. 자, 여하튼간에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0과 1만 사용하기 때문에 1에 1을 더하면 바로 윗자리 숫자가 올라가서 어떻게 돼? 1에 1을 더하면 1에 1을 더하면 10이 된대. 아씨, 그지? 따라서 0, 1, 1에 10, 12를 더하면 몰라. 난 모르겠지만 10, 1, 1, 1이 된대. 1, 0, 0, 1이구나. 1, 0, 0, 0, 0, 1, 0 이렇게 된대. 이게 왜 그런지 할 필요가 없어. 나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물론 나중에는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뭐 몇 번 문제? 18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역 같은 거야 지금.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된대. 그럼 10010은 4비트 컴퓨터가 처리하는 1워드. 1워드는 몇 자리 수여야 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는 4자리여야 되는 4비트인데. 그지? 근데 1워드를 넘어섰어, 넘어서지 않았어? 넘어서 버렸지. 초과해 버렸지. 초과했어. 그럼 이런 현상을 갖다 이제 뭐라고 한다? 오버플로. 야, 이게 그럼 이제 봐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봅시다인데 그러면서도 또 어때? 개념이 또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아? 이어져. 그러니까 짜증이 나 안 나? 나는 거야. 부하 절대값에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은 또 있어 없어? 자, 그럼 계산이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 오버플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별도의 규칙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계산값은 어떻게? 당연히 부정확하지. 그래서 또한 또 있어. 또 문제가 또 있네. 문제가 또 있어. 0 4개랑 1000이 0을 나타내요. 표현의 일관성과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어때? 떨어지는 거야. 둘 다 0을 나타내. 음의 0이건 양의 0이건 둘 다 0을 표시해. 그러니까 둘 다가 0으로 표시되니까 어때?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아? 부족해지는 거지. 그리고 표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지. 0은 하나로 해야 되는데 2개로 하니까 표현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2개로 하니까 2개로 표현되니까 그리고 2개를 갖다가 다 기록하니까 당연히 저장 공간은 부족해지지 않아? 부족해지는 거지. 라는 문제점이 발생한 거네. 이 문제점도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니? 연산이 부정확한 오버플로 현상 때문에 발생한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니? 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있는 게 뭐야 이제? 세 번째 문다. 1의 보수법. 그럼 1의 보수법은 당연히 이제 뭐다? 연산을 갖다가 어떻게? 부정확한 연산을 갖다가 즉 오버플로를 해결하겠지. 얘가 그럼 얘한테는 뭐가 있다? 오버플로를 거기 봐봐. 거기에 아까 뭐라고 나 있었니? 부하 절대값에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었어 없었어?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어. 그럼 1의 보수법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뭐가 있을까? 규칙이 있겠지. 문제를 해결한 거니까. 이해됐니? 자, 다시 쌤이 얘기했지. 부하 절대값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1의 보수법이 가진 해결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부하 절대값이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뭐다? 연산이 부정확한 이유가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그래. 오버플로가 아니고 오버플로지.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그래. 오버플로가 발생하는 것은 오버플로를 해결하는 별도의 규칙이 그럼 1의 보수법에는 이 오버플로를 갖다가 해결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어. 그래서 연산이 얘보다는 어때? 정확해지겠지. 그러니까 연산이 정확해지니까 당연히 어때? 표현의 일관성도 그리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도 좋아질 것처럼 보였어. 그지? 자, 근데 네 번째 문단. 첫 문장. 0이 두 가지로 표현된대. 아, 그 위에 보니까 000 또는 111인 경우가 어때?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1의 보수법이 이 1의 보수법이 또 문제가 있어. 0000과 1111이 다 뭘 나타내? 0을 나타내. 그지? 자, 0을 갖다가 이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1의 보수법이 해결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이제? 2의 보수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니? 지문 구조 다 잡았지 이제? 자, 그럼 16번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봅시다. 이 구조야. 얘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게 뭐야? 얘야. 근데 얘 또한 얘를 갖다가 통해서 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1의 보수법처럼 표현의 일관성이나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해결했어 못했어? 못한 거야. 그래. 결국은.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이제? 2의 보수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근데 이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 안 했어?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얘가 또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쌤이 해결책을 갖다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하지만 그 해결책을 갖다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야. 항상. 항상.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지문 구조는 다 나온 거야. 부하 절대값은 오버플로의 발생으로 인해 연산이 부정확해. 그래서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나 표현의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1의 보수법은 안 읽어봤지만 오버플로를 갖다 처리하는 규칙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얘가 여전히 어때? 일관성이나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했어. 왜? 0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전히 2개야.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한 게 뭐야? 예보수법이야. 이렇게 간 거야. 자, 그럼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컴퓨터에서 양의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를 0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이유. 정한 이유가 나왔어 여기? 이유에 대해서는 안 했지. 0으로 했다. 왜요? 1호 1호에서 0으로 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 그냥 양의 정수는 0으로 할 거야. 음의 정수는 1로 할 거야. 왜요? 몰라. 그러니까 다음 몇 번? 1번. 자,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에서 기억 니은을 사용한다고 할 때 지문 구조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오버플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얘는 오버플로가 발생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오버플로를 갖다가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근데 얘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그럼 얘도 오버플로는 발생하는 거야. 발생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규칙이 없고 있고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야. 문제가 있어. 그 해결책을 정확히 파악했더니 1번 선지는 되게 쉬운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얘는 연산이 부정확해. 즉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연산이 부정확해. 그럼 오버플로를 갖다 처리하는 규칙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 문제점의 핵심은 뭐라고?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규칙이 없어서 오버플로가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부정확해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그럼 얘는 당연히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규칙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여하튼간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기억에 비해 니은에서 정수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비트의 개수가 많다. 얘가 오버플로가 발생하니까 정수의 절대값이 어때? 많아진 거지. 근데 이 정수의 절대값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얘도 돼 안 돼? 비트의 개수, 얘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비트의 개수는 이렇게 더해버리면 연산에서는 얘가 더 큰 문제지? 자, 그래서 얘도 돼 안 돼? 안 되고,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 최상위 비트가 1이야? 그럼 쟤는 아니야? 다 1이야. 3번도 돼 안 돼? 안 돼. 니은에 비해 기억에서의 계산값이 더 정확해? 얘가 더 부정확하다 그랬잖아. 얘가 정확해지는 거지. 문제 해결했잖아. 연산이 부정한 걸 해결한 거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그냥 5번이야. 답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어. 자, 그럼 18번 문제는 모르겠어 아직. 1의 보수법 읽지도 않았고. 자, 그럼 19번 문제. 이제 19번 문제가 정말 전형적인 뭐다?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그럼 거기 보기를 읽어보니까, 자, 이해 보수법에서는 뭐뭐로 표현되기 때문에 뭐뭐로 표현된 뭐뭐를 갖다 해결한 거야. 이해 보수법이 해결한 거야. 이해 보수법이 해결한 건 뭘 해결한 거야? 1의 보수법을 해결한 거야. 그럼 일단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지. 당연한 거잖아. 지문 구조에 따라 가니까. 부와 절대값의 문제를 해결한 게 1의 보수법이고 1의 보수법의 문제를 해결한 게 2의 보수법이야. 그럼 여기서 2의 보수법에서는 뭐뭐로 표현됐기 때문에 1의 보수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했다란 얘기야. 이거 얼마나 쉬운 거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1의 보수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문 구조 생각하라고. 그럼 1의 보수법에서 표현된
0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얘는 몇 개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럼 얘가 0이어야 되잖아. 얘는 0 맞지? 양수 0이란 얘기겠지. 근데 0은 양수 음수가 없잖아. 여하튼간 얘는 0인데 1111은 뭐야?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이 뭘로 표현됐다는 얘기야? 0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야. 그럼 자, 뭐로 표현된 것이 뭐로 표현된다? 1111로 표현된 1의 보수법에서는 1111로 표현돼서 0으로 된 게. 그치? 2의 보수법에서는 당연히 뭘로 바뀌어야 돼 이제? 0000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이지 2번. 자,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손 들어봐. 이해 안 됐다. 자, 다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야. 이해 보수법. 여기서 가는 뭐라고? 이 두 가지가 0으로 표현되는 걸 이해 보수법이 해결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0으로 표현되는 건 당연히 1의 보수법이니까 뭐로 표현된 뭐가 이해 보수법에서는 뭐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이해 보수법이 뭐로 표현된 걸 갖다가 해결했다라는 얘기잖아. 해결한 거잖아. 그럼 여하튼간에 이해 보수법이 해결한 건 부와 절대값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1의 보수법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1의 보수법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 아, 이거잖아. 땅땅. 문제 부와 절대값 가진 문제 1의 보수법이 해결. 1의 보수법이 문제. 그럼 2의 보수법이 해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의 보수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1의 보수법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했겠지. 그럼 1의 보수법의 문제가 뭐냐 이거잖아 이제. 1의 보수법의 문제는 0000과 1111 두 개가 절대값이 뭐가 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0000은 당연히 뭐야? 0이야. 근데 1111은 뭐야?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얘는 0과 마이너스 7이 뭘로 표현된다? 0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치? 마이너스 7로 표현된 0이 0으로 표현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1111로 표현된 애가 뭘로 표현돼야 돼 이제? 이걸로 표현돼야 되겠지. 이해됐어? 알고 보니까 어때 이거? 엄청 쉬웠던 문제야. 이거 맞춘 사람 이 문제 전멸이잖아. 전멸. 저번에 문제점 그 생각을 했어? 맞은 애들은? 한번 얘만 그 설명해 줬지? 근데 제대로 설명 안 해줬었지? 그냥 쑥 하고 넘어갔잖아. 지금처럼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잖아. 근데 여하튼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봅시다. 이 구조를 잘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됐니? 여하튼간에 그럼 답을 갖다가 나는 1번 아니면 2번으로 찍었다. 1번 아니면 2번으로 했다. 3, 4, 5번으로 했다 나는 답을. 왜 손 안 들어 아무도? 3, 4, 5번으로 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지문 구조만 생각해도 얘는 무조건 뭐라고? 1번 아니면 2번이야. 1의 보수법은 무조건 나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이제 계산이야. 이건 진짜 계산이야. 이건 니네가 해봐. 이거는 진짜 그 다음부터 이거는 세부적 독해거든.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어. 이건 그냥 세부적으로 너희들이 독해해서 푸는 거야. 그냥 계산 그래서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아까 이거 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방법이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5분이 남았다.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이걸 내가 물론 시간을 들여서 풀 수 있어. 난 충분히 풀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얘는 너무 지금 읽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잖아. 그리고 얘가 다행히 가에서 끝나. 1의 보수법에서 끝나면 괜찮아. 그래도 좀. 그래도 1, 2, 3번에서 끝나면 하나의 문단만 더 읽고 해결되니까. 근데 만약에 답이 4번, 5번이면 역 같은 거야 이거 진짜. 결국은 지문 끝까지 다 읽게 만들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 시간은 무조건 이렇게 되면 니네 이거 시간 재봤어? 다 풀 때 몇 분 정도 걸렸어? 막 15분, 16분. 많게는 20분도 써버려. 그럼 80분에서 지문 하나 가지고 4문제짜리 하나 가지고 20분 써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 문제가 생기니? 문학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면 문학을 먼저 풀고 왔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 몇 개가 날아가는 거야? 독서 지문 하나 풀고 2개 날아가는 거야. 이거 하나 풀고 그럼 2개 날아가는 거야. 그럼 독서 지문 2개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지금 몇 문제가 날아간 거냐면 10문제가 날아간 거야. 10문제가. 가나 지문 6문제 그리고 사회 지문 하나 뭐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거의 10문제가 날아가는 거야. 물론 거기서 이제 어휘가 나왔으면 한 2문제 풀었다 쳐도 8문제가 날아가는 거야. 한 문제 풀려고 8문제 날아가는 거야. 지문 구조 잡고 선생님처럼 지문 구조 잡고 제대로 풀었으면 얘는 진짜 어때? 2문단만 꼼꼼하게 읽어도 다 풀 수가 있었잖아. 2문단만 읽고 정말 안 되면 19번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그럼 뭐야? 16번, 17번 정도만 맞춰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2문제 풀려고 막 진짜 20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 이건 진짜 2문제 맞추려고 8문제를 날리는 거라니까. 8문제를 포기해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가나 지문에서도 어때?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어때? 지문 구조만 잘 잡으면 3-4문제는 풀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럼 독서 지문 3문제는 그냥 맞춰. 일단 이건 맞춰. 시간 들여서라도 이건 확실하게 맞춰. 그냥. 제발. 여기서는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꼼꼼하게 해서라도 맞춰. 이건 진짜 주는 거니까. 그리고 가나 지문에서 보통 한 3-4문제는 그냥 맞춘다 치자. 지문 구조 잡고. 그지? 그럼 가나 지문에서 몇 개 틀린 거야? 2개 틀렸다 치자. 과학 지문에서 왔어. 기술 지문 왔어. 지문 구조 잡고 빠른 시간 내 10분 안에 2문제 맞췄다 쳐. 그럼 2개 날아갔어. 4개 틀린 거야, 지문. 그리고 사회 지문에서 1-2개 더 틀렸다 쳐. 다 읽고. 그럼 6개밖에 안 틀려. 6개면 3점짜리 3개 틀렸다 쳐. 3, 3은 9, 15점밖에 안 날아가는 거야. 그럼 85점은 나와, 안 나와? 그럼 문학에서 1-2개 실수했다 쳐. 아니면 언매에서 하나 정도 틀렸다 쳐. 그래도 80점대 초반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2등급 언저리에는 접근이 되는 거야, 무조건 수능에서. 언매에서는. 그리고 운 좋아서 진짜 찍기 TV에서 몇 개가 또 맞추고 그러면 1-2개라도 더 맞추면 얘는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니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 옛날에 처음 해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랬을 때 막 40점, 50점 나왔던 적도 있었어.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어때? 순서대로 그냥 되는 대로 푼 거잖아. 그러니까 막 뒤에 다 날려.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해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많았었어. 이제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전략 전술을 갖다가 잘 짜서 시험장에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야 된다고. 나만의 독해 전략과 나만의 문제 해결 방법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해져 있지 말아야 돼? 정해져 있어야 돼.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3점짜리 비문학에서는 3점짜리 보기. 근데 3점짜리 보기인데 막 내가 파악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럼 얘는 일단 시간 오래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린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야. 얘 풀려고 시간 엄청나게 소비하다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정작 풀 수 있는 논지전개 문제도 틀릴 수 있고 다 틀리게 된다는 얘기야. 뒤에 가서 막 급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절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응? 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일단 기본은 무조건 3등급은 나오게 돼 있어. 3등급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응? 진짜로. 그리고 이제 지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애들은 무조건 2등급은 나올 거야, 무조건. 문학에 대해서 조금 또 잡아놓은 애들은 무조건. 거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내가 손댈 수 있다? 그럼 이제 몇 등급이야, 걔가? 1등급인가 그래. 응? 1등급인가?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재수반에서 선생님 이거 뻥 아니고 7등급 애가 1등급 나왔다니까. 7등급 애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국어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고3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온 애가 1등급 찍었다니까. 걔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카톡 왔지. 그때 남자였는데. 그렇게 해야 돼. 자, 다음 이제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저번에 현대시는 한번 했지?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짧은 거 일단 고전시가 하고 일요일날 소설 문학을 좀 하고 그리고 이투스 에듀 준거 문제 풀어오시고 일요일까지는 꼭 풀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저곡, 전가, 팔곡이지. 저곡, 전가, 팔곡. 전가 나왔잖아. 전가. 밭전자에 그 집가자야. 저곡이란 곳에서
그 시골에서 사는 거야. 정가는 시골에서 노래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 플러스에서 플러스야. 무조건 플러스에서 플러스야. 근데 이제 전가니까 밭전자에 집가자, 즉 농사 짓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치? 있겠지. 자, 이것도 뭐 저번에 수능 완성할 때 좀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볼게. 그럼 가는 이제 뭐지? 표현상의 특징. 자, 표현상의 특징은 쌤이 5가지를 갖다가 명심해 두라 그랬지? 아직도 그게 안 잡혀 있는 애들은 잡아야 되겠지? 정리해. 운율, 이미지, 표현 기법, 시상, 전개, 그리고 어조. 어조는 문체, 종결어미, 말투. 자, 그래서 니네 뭐 그 수능 특강 길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수능 완성 뭐 길잡이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에서 중요한 작품들 쌤이 얘기해 주면 그 작품들의 표현상의 특징, 운율은 어떻게 형성했고, 이미지는 자 뭐 감각적 이미지는 무조건 100% 사용하잖아. 근데 뭐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부분적으로 청각적 이미지도 드러나고 있고. 그 표현 기법에서는 반어, 역설 이런 건 무조건 고전시가에서 안 쓰인다 그랬잖아. 서리법, 대꾸법은 가사문학 전체, 연시조. 그럼 웬만하면 90% 이상은 쓰여 안 쓰여? 물론 부분적으로 물어보면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의나 감정이입 뭐 이런 것들이 쓰였다? 그럼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 좀 확인만 해두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작품 하나 하는 거 시상 전개는 뭐 계절의 변화다, 공간의 이동이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다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시선의 이동이다 그러면 화자의 시선이 어떤 대상으로 변하고 있는지. 오케이? 이러한 것들만 너희들이 정리만 조금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거 시간 오래? 안 걸려. 니네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워? 50개, 100개 뭐 이렇게 외우잖아. 보통 영어 단어 외우는데 시간 얼마나 쓰니? 하루에? 20분밖에 안 써? 와, 20분 만에 50개를 외울 수 있는 애들이 지문구조 7개를 그렇게 안 외웠어?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외우는 2학년 1년 동안 못 외우고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 아니 근데 진짜 50개 60개를 갖다 20분 30분에 외우는데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수학 공식들은 다 외웠니? 까먹기는 하지만 계속 하지. 근데 국어는 솔직히 까먹을 게 뭐가 있니? 외울 게 많지가. 야, 영수에 비해서 외울 거 거의 없잖아. 그거 까먹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응? 자, 여하튼간에 그럼 봐봐. 이제 음성 상징어라 그랬어. 자, 뭐라고 했다고? 천천히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는 뭐지?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가 생동감을 살리는 것 당연하지 않니? 그럼 가는 나와 달리 그랬으니까 가에서는 쓰이고 나에서는 안 쓰였다란 얘기지. 그지? 의성어, 의태어가 이건 뭐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읽어봐야 돼. 이건 시독이야. 가는 나와 달리 계절의 순차적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란 얘기지. 그럼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애들만 좀 찾으면 되는데 얘는 너무 쉬워 솔직히. 눈으로 봐도 봄, 여름, 가을, 백설 뭐 이런 말 나와 안 나와? 이건 너무 쉽지 솔직히. 그래서 이 저곡정과 팔곡이 일단 첫 번째 수에서는 어때? 일반적인 전체 얘기를 하고 2, 3, 4, 5에서는 뭐가? 각 계절이 나오고 계절에 따른 시상 전개고, 그 다음에 6, 7, 8은 뭐야? 6, 7, 8, 9는 하루의 일과를 얘기해. 하루의 일과. 이해됐어? 이거 시상 전개 꼭 알아도. 저곡정과 팔곡에서 쌤이 만약에 얘가 수능에 나온다? 시상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100% 출제될 거야. 시상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100%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수에는 일반적인 전체 얘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다?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6, 7, 8은 하루 일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시상 전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얘도 뭘 물어본 거야, 결국은. 이 저곡정과 팔곡에 시상 전개를 물어본 거야. 무엇을 물어보았다고? 시상 전개를 물어보았다고. 이게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 어때? 시상 전개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을까, 물어보지 않았을까?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때 수업할 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이 나. 우리 수업했었잖아, 이건.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물어본다? 그럼 당연히 그게 이 시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란 얘기겠지. 표현상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겠지. 중요한 요소면 당연히 출제자들은 그 중요한 걸 물어봐야 돼, 격가지를 물어봐야 돼. 중요한 거 물어보겠지. 그럼 시상 전개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니 이거? 2번이었지, 그지? 자, 2번 문제는 뭐? 기억부터 미음. 자, 시행과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니까 읽어봐야 될 것이고, 자, 이제 3번 보기. 이 보기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겠지. 자, 이 보기만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네.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했는데도 오늘 거의 딴 얘기도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자,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한가? 두 가지. 아까 비문학에서 지문 구조와 관련된 거. 니네 명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 비문학 연습할 때는 무조건 지문 구조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지문 구조 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어. 응? 자, 이것도 이제 보기도, 문학의 보기도 뭐처럼 이해하라고? 비문학 지문 구조를 적용하라 그랬어. 자, 저곡정과 팔곡은 속세를 떠난 사대부의 전원에서의 삶이다. 그럼 속세 세모잖아. 전원에서의 삶은 플러스. 자, 근데 이 같은 주제를 다룬 사대부 시가는 다른 양상.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일반적인 사대부 가사는 어떠하다? 자연에서의 무엇? 강호, 산림, 산수 뭐 이딴 거 나오지? 자연에서의 무엇을 드러내? 그냥 만족감을 드러내. 안분, 지조. 그지? 강호, 한정.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자연에서의 즐거움. 뭐 이 정도로 보면 돼. 여기에 물론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역군운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얘는 양상이 어때? 다르다란 얘기야. 조금 다르다란 얘기야. 다른 양상. 자, 그래서 전원에서의 삶을 다룬 사대부의 시가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농민들의 생활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는 어때? 지네가 농사 지어 안 지어? 어부단가 지가 실제로 물고기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생활을 위해서 물고기 잡고 지랄 그런 거 안 해. 옛날 양반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지? 지조 절개 뭐 그딴 거 필요 없고 여하튼 간에 얼마나 어때? 예의와 염치, 체면 이러한 것들을 중시했어 안 했어? 그래서 양반들은 걸어 다닐 때도 뛰어다니면 돼 안 돼? 비가 와도 뛰어다니지 않고 이렇게 팔자그름 이렇게 걸었어야 돼. 이렇게. 응? 뭐라고? 탈모? 옛날에 양반들 중에 대머리인 사람들도 있었어. 그 상투를 여기 뒷머리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 요즘 아저씨들 대머리 되면 이렇게 옆머리 이렇게 올리듯이, 그지? 옛날에 아저씨들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했었어. 쌤도 지금 탈모가 와가지고 지금. 야, 이게 근데 스트레스 딱 받으니까 확 빠지더라 진짜. 주식 때문에. 그때 진짜 주식 막 그러고 그럴 때 샤워하러 들어가서 머리 감잖아. 그럼 머리카락이 막 손에 막 장난 아니게 묻어나고 막 그랬어. 이게 스트레스인가 봐. 그런데 요즘 이제 그래서 어때? 약도 먹고 이게 뭐 뿌리는 것도 뿌리고 좀 관리를 좀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머리 감을 때 좀 덜 나오더라. 갑자기 어느 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오빠 여기 뒤에가 머리가 없어 막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얘기했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을까? 다른 건 몰라도 대머리는 안 돼. 여기서 머리까지 없으면 어떡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머리까지 없으면 어떡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카락까지 없으면 도대체 어떡해? 그건 용납이 안 돼. 그랬어. 그래서 관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진짜 뻥 아니야. 자, 여하튼간에 자, 근데 일반적으로 관찰자야, 그지? 지네가 열심히 일은 해 안 해? 안 해. 근데 얘는 어때? 자, 저곡정과 팔곡에서는 사대 부인 화자가 농민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입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거야. 농민들과 함께한다 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드러나는 일부 구절은, 그러니까 얘가 있어 없어? 얘가 있긴 있는데 이거 플러스 이제 새로운 게 뭐가 있다라는 게, 농민들과 함께한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한다. 농민들의 생활상과 함께하고 있다. 생활과 함께하고 있다. 같이 열심히 어때? 농사 짓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 요 차이지. 그지? 자, 그럼 얘는 일단 주제의식이 어때? 뭐 시대 현실, 뭐 작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제의식 자체가 어때? 다 드러났어, 드러나지 않았어? 드러났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야, 보지 않는 거야? 보는 거야. 우국성심은 연풍을 원하노라를 통해 화자가, 야, 우국성심은 알지?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갖다가 임금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 이 정도로 보면 돼. 자, 전원에서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괜찮아, 안 괜찮아? 앞집에 소보 잡고 뒷집에 따보 내내를 통해 화자가 속세와의 비교를 통해 농촌의 정경, 일단 농촌의 정경을 노래한 거. 응? 농촌의 정경을 담아내고 있다. 일반 거기 근데 보기에서는 뭐라 그랬지? 보기에서는 뭐라 그랬어? 일반적인 사대부인 화자가 농민들의 생활상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농촌의 정경을 담아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얘는 그래 안 그래? 얘는 정경 풍경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답 몇 번이야? 너무 쉬운 거지 뭐. 그지? 그래서 요 내용적 측면에서는 요거 반드시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이 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요소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강호 한정뿐만 아니라 무엇이 드러났다? 농민의 생활상에 동참했다 하지 않았다? 했다라는 측면 하나. 그럼 얘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독해에서 파악하면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상 전개에 있어서 계절의 변화와 하루 일과 시간의 변화를 갖다가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됐다라는 거. 그 두 가지. 뭐 영탄설이 이런 건 무조건 다 사용됐을 거니까 됐고. 이해됐어? 그 두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